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지난 시간 고혜경 선생님의 책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콩쥐 파치 이야기인데요. 동화는 단지 옛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콩쥐의 이야기는 착한 딸로 살아왔고 여전히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콩쥐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시작을 하는데요. 콩쥐를 고달픈 삶에서 지혜를 얻어가는 영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자 잘 만나 팔자를 바꾼 한 여성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도 그렇지만 동화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콩쥐 이야기는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팥쥐를 데리고 들어오는 계모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왜 동화 속 주인공에게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가 등장하는가입니다. 계모와 친모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를 상징하는데요. 저자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어머니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콩쥐 어머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콩쥐에게는 어머니가 둘이다. 사악, 잔인, 표독, 냉혹함, 파괴의 전형인 계모가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콩쥐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가 존재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콩쥐의 가슴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계모와는 완전히 상반된 특질을 지닌다. 선함, 인자함, 따뜻함, 포근함, 완전한 사랑을 두루 지닌 말 그대로 이상적인 어머니요 사랑의 체현이다. 콩쥐의 심리에서 좋은 엄마란 아직 미성숙한 아이가 자신이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쁜 엄마랑 콩쥐가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생각해보자. 어린 아이들이 흔히 하는 표현 중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나한테 화내는 거지? 크면 진짜 우리 엄마 찾아갈 거야. 하는 식의 맹랑하고 얄궂은 선언이 있다. 유아기적 심리에서는 어머니에게 계모란 딱지를 붙임으로써 자신이 유지하는 심리적인 안전거리를 정당화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거부감에서 발생하는 죄책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좋은 엄마란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상화시키기가 쉽다. 좋은 엄마의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쁜 엄마의 이미지는 더욱 사악해진다. 콩쥐의 친엄마와 계모처럼 콩쥐와 함께 나오는 팥쥐 또한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영혼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자는 콩쥐와 팥쥐를 성장과 안정의 서로 다른 두 욕구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영혼이란 표현이 있다. 콩쥐 팥쥐 자매의 갈등을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상이한 갈등으로 다루기엔 앞서 우선 두 자매의 특징부터 살펴보자. 팥쥐의 행동 양식은 일거수일투족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잘 차려입고 어머니랑 잔칫집을 드나들거나 어머니 편에 서서 콩쥐를 핍박하는 데 가담하기도 한다. 팥쥐 행동은 한마디로 어머니의 모방 혹은 어머니 행위의 답습이라 할 수 있다. 콩쥐는 팥쥐와 정반대 성향을 보여준다. 이야기 전체에서 콩쥐가 계모와 함께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콩쥐의 이미지는 혼자 무언가를 감당해내야 한다. 자기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여 계모와 팥쥐로부터 받는 끝없는 시련과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지금부터 콩쥐와 팥쥐를 한 사람으로 묶어서 생각해보자. 콩쥐 내면의 팥쥐 성향과 팥쥐 내면의 콩쥐 성향을 보는 것이다. 콩쥐 성향은 어머니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 끝없이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성장 욕구를 대변한다면, 팥쥐 성향은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며 성장과 독립보다는 어머니 품이 주는 안정과 편안함을 꾀한다. 말하자면 팥쥐 성향은 콩쥐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두려움일 것이다. 이럴 때 팥쥐 내면의 콩쥐적 기질은 팥쥐적인 안정과 편리 추구의 성향에 위협이 된다. 삶이란 바로 한 사람 안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영혼 사이의 역설을 다루며 빚어가는 예술이 아닐까.
콩쥐의 이미지같이 성장이나 변화를 희구하는 영혼은 항상 기존 사회의 위협으로 등장한다. 콩쥐에게 가해지는 식구들의 핍박이란 이런 집단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콩쥐란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왕따의 대상이다. 콩쥐의 실현을 여성성과 관련해 보자면 콩쥐에게는 어려서부터 새로운 여성성이 탄생할 싹이 엿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여성들이 합심해서 콩쥐에게 실현을 가했을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여성성은 분명 무의식 내의 본능적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들에게 콩쥐란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된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은 동물 세계에도 이런 경향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한 무리 양떼에서 양 한 마리가 독자적으로 걷고자 하면 다른 양들이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콩쥐만이 가진 새로운 싹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은 콩쥐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다음은 계모로부터 콩쥐에게 주어지는 3가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콩쥐 이야기에서 여성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성 영웅은 콩쥐라는 하녀 같은 삶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콩쥐에게는 하녀에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가 3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저자는 이 3가지 과제가 여성성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성성으로 개발되어야 할 3가지는 이렇습니다. 너름의 지혜, 기품의 지혜, 분별의 지혜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성, 너름의 지혜. 계모는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면서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돌로 뒤덮인 황무지 밭을 매라고 하고 파치에게는 쇠로 만든 호미를 주면서 집 뒤뜰에 있는 채소밭을 매라고 한다. 파치에게는 집 울타리 안에 밭이 주어지고 콩쥐에게는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산 넘어 물 건너의 밭이 주어진다. 파치의 역할은 결코 집 울타리, 즉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콩쥐의 일은 집에서 가능한 한 가장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은 집으로 상징되는 부모의 영향력이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을 뜻한다. 밭의 크기에서도 콩쥐와 파치의 차이점은 잘 드러난다. 집 뒤뜰의 밭이란 가족의 손길이 늘 닿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 크기이다. 이에 반해 콩쥐에게 주어지는 밭은 광활한 야성 그 자체다. 여기서 광활함이란 사물을 보는 시각을 뜻한다. 그리고 광활한 시야는 부의 상징으로도 연결된다. 콩쥐 앞에 펼쳐지는 이 광활한 땅을 통해 그동안 집안에만 국한되었던 콩쥐의 세계가 수평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야의 확대나 광활함이란 개념은 고대 동양에서 여성에게 권장되는 덕목은 아니었다. 한 예로 주역에서는 여자가 바늘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지만 남자에게는 해롭다는 표현이 있다. 쌀 한 톨에서 우주를 보는 해안이 있다면 모를까. 대개 좁은 시야는 불필요한 집착으로 연결되기 쉽고 이런 시야를 가진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좁은 문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가정에서 심리적인 중심인 어머니의 시야가 좁으면 자녀들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넓은 시야란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만 특히 여성, 어머니, 주부에게 더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넓은 밭은 콩쥐에게 열린 새로운 시각이며 새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연적이다. 모험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용기란 여성, 인간에게 필수 덕목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여성만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다. 이 광활한 곳, 그 어디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검은 소가 등장한다. 소는 생명의 원천이자 삶의 젖줄이다. 예로부터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고 이것은 곧 부와 직결된다. 특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검은 소는 검고 기름진 토양의 색, 즉 비옥한 풍요 그 자체이다. 도덕경에서는 검은 소가 신비로운 여성, 여성성의 기본 원리, 하늘과 땅의 원천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콩쥐에게 다가온 검은 소를 풍요, 부, 다선이란 여성의 신비를 대표하는 대지의 어머니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느끼는지, 삶의 나침반도 생명의 감각도 마비되어 버리고 이정표도 없는 그 압도적인 외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계의 열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수만 년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순간이다. 태고적 원형인 검은 소와의 만남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검은 소는 콩쥐의 완전한 열림과 원초적인 생명의 염원이 일깨운 콩쥐 안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게슈탈트식으로 이야기나 꿈을 해석할 때에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 배경, 느낌이나 감정조차 자기 심리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검은 소를 콩쥐 심리의 산물로 볼 것이며 소의 등장을 기존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질 때 수천 년 굳게 질러놓았던 빗장이 열리듯 시면의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해석한다. 그런 의미에서 콩쥐 역시 자기 개발에 소극적이고 미성숙한 아이가 원님과의 만남을 지상 목표로 삼고 운 좋게 걸려든 삶의 구원자를 낚는데 성공한 여성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고 산산이 부서지는 죽음의 모험을 강행하면서 자기의 의식세계를 넓혀가는 용감하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보고자 한다. 콩쥐는 이 광활한 밭을 가는 과제를 통과하면서 검은 소가 상징하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대지의 어머니의 힘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 두 번째 여성성, 기품의 지혜. 콩쥐의 두 번째 과제는 밑빠진 독에 물 채우기이다. 첫 번째 과제에서 주어진 황량하고 너른 밭이 아니라 부엌 안에 있는 독에 물을 부어 넣는 전혀 다른 느낌의 세계가 주어진다. 물이란 아래로 흘러 낮은 곳으로 임하는 속성이 있다. 첫 번째 과제에서 얻은 수평으로의 확장이 아니라 수직으로의 확장 혹은 깊이의 탐구가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물은 묻 생명의 원천이다. 예로부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집안에 물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역할은 여성의 관할이었다. 생명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여성이 생명의 원천수를 관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 생각된다. 특히 부엌에 보존하는 물 항아리는 가족들을 위한 젖줄이다. 동서양을 떠나 물은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듯이 깊은 지혜와 높은 위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의식의 물을 탐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수심의 정도와 물살의 세기와 물 흐름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분해되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흔히 여성의 심리를 집중되지 않은 심리라고 한다. 너무 많은 가능성과 창의력이 홍수처럼 넘쳐 흘러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려는 성향이 여성들에게 강하다고 한다. 여성에게는 밑빠진 독의 이미지처럼 가능성만 차고 넘쳐 하나도 형상화되지 않거나 자기 것으로 고이지 않는 심리가 강하다. 이런 경향이 특히 강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능성의 성찬을 차릴 수는 있지만 먹어서 배가 차고 마음이 살찌는 밥상을 차려내지는 못한다. 이런 성향의 소유자일수록 자기가 소화하고 즐길 수 있는 양의 한계를 깨달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모든 것이 그냥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등장한다. 두꺼비와 물과 달의 연관성은 세계의 여러 신화에서 빈번히 관찰된다. 동양 사상에서는 두꺼비가 생태학적으로 어두운 곳과 습한 것을 좋아하여 물과 달과 어두움과 함께 음의 성질로 간주된다. 한국인은 달에서 옥토끼를 보지만 중국인은 두꺼비를 본다. 이들은 두꺼비를 달의 여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궁술의 달인이었던 이씨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이씨의 아내가 이씨가 서왕모로부터 하사받은 영생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도안을 가지고 달로 도망을 친다. 그리고 달에 도착한 아내는 두꺼비로 변신하여 달의 여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달, 두꺼비, 여생은 영생과 연결된다. 여신시대의 관점으로는 차고 이지러지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달처럼 한 사람의 생애는 탄생과 성장과 죽음과 재탄생의 주기가 반복된다. 여기서 영생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재탄생으로 연결됨으로써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번성한다는 의미이다. 마치 달의 주기처럼 일생에 수십 수백 번 삶과 죽음과 재탄생의 주기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계절의 변화를 겪는 자연의 모습처럼. 콩쥐의 두 번째 과제인 기피로의 탐구는 죽음의 세계를 포함하는 기피를 말한다. 두꺼비가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듯 달이 이지러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듯 내면의 부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 지하의 세계로 들어간다. 거듭되는 죽음을 통하여 견고한 자아의 틀을 깨고 넓혀나가 점점 더 본질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밑으로 향하는 물을 채우는 이 과제는 콩쥐의 세계를 수직으로 확장한다. 첫 번째 과제에서 만난 수평의 광활함을 내면의 세계에서 심연의 광활함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두꺼비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지하 세계로 들어가듯 이 심연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와 닿아 있다. 깊은 물, 깊은 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세계의 탐험은 필연적이다. 삶이란 죽음의 깊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평과 수직의 광활함으로 무한히 열려진 콩쥐가 이 다음에 탐구할 세계는 무엇일까? 세 번째 여성성, 분별의 지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벽실을 하나씩 까는 일이 콩쥐의 세 번째 과제다. 가려내기 작업은 대단한 끈기를 요한다.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심리학적으로 여성들은 분화되지 않는 혼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본능적으로 애매모호함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흔히 등장하는 갈등은 바로 이러한 기질,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 이 분별 작업은 애매함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기질을 보상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수많은 여성 신화에서 과제로 주어진다. 주부들의 일상을 떠올려 보면 알곡을 가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가족의 아침 출근과 등교 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준비물에서부터 용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구를 한꺼번에 쏟아낸다. 심지어 양말 제짝 찾는 것까지. 어제 벗어둔 바지가 사라졌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 주부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성적인 분류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요청을 하나하나 인내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마법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하자를 3살 때부터 훈련시키는 것이다. 알곡을 하나하나 가려내듯 뒤얽힌 문제들의 가닥을 하나씩 풀어내어 각각의 대비책을 강구한다. 살다 보면 흔히 다루기 힘든 일들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터져 문제의 홍수를 이루기 마련이고 나는 그 속에 갇혀 숨을 헐떡거리게 된다. 이럴 때 문제의 홍수를 한꺼번에 해결할 계벽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산더미같이 압도하는 알곡을 하나씩 가려내어 인내를 가지고 각각 해결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콩쥐 이야기에서 이 과제를 해결할 지혜를 제공하는 동물은 한 무리의 참새떼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제에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도와주는 데 반해 이번에는 한 무리라는 게 눈길을 끈다. 시야의 확장과 내면의 탐구는 결국 혼자서 이루어야 하는 과업인 반면 이 개인적인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협동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푸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무리가 함께한다는 사실 외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참새의 속성이 경쾌하고 발랄함이다. 먼저 등장했던 두꺼비와는 극적인 반대편에 있다. 두꺼비는 아래로 향하는 무거움이나 신중함을 연상시키는 반면 참새떼는 공중을 향하여 폴폴 나는 가벼움과 발랄함으로 다가온다. 가벼움의 미학, 신랄 같은 나뭇가지에 앉아도 가지 끝에 미동도 일으키지 않을 듯, 해변 모래사장에서 질주해도
모래 위에 자국조차 남기지 않을 것 같은 가벼운 참새들의 제잘거림이지만 공기를 달뜨게 하는 미세한 파고를 아주 멀리까지 확산시킨다. 감성을 자극하는 이 제잘거림은 그리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가벼움의 미학은 우리 사회에서 별로 중시되어 오지 않았다. 공식적인 모임, 종교 의례, 학교 수업, 학술 대회, 대중 강연 등은 참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 가득하다.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행사되고 또 지루함을 참아내는 인내력이 도의 경지에 올라야 할 때도 많다. 이렇게 심각하게 짓눌린 공기의 틈새를 엿보아 상상을 초월하는 재치와 위트로 무거움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재주가 있다면 이는 천재적인 예술이다. 옛 이야기를 그저 황당한 상상의 산물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의 공식을 이해하면 이야기만큼 철저한 문법과 확실한 논리를 가진 표현 양식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절제된 단순함으로 최고의 지혜를 표현하는 수백, 수천 년을 살아가는 이야기의 표현법을 엿보기 위해 콩쥐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콩쥐의 의식, 세 가지 동물과 온 세상.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의 본능의 세계를 의미한다. 첫 번째 과제에 등장한 검은 소는 비옥한 대지를 상징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지평선처럼 콩쥐의 시야를 수평으로 확장해주며 두 번째 등장한 두꺼비는 물이 흐르듯 지하세계, 즉 죽음의 세계와 깊이라는 수직의 세계로 콩쥐의 의식을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참새떼는 콩쥐의 시야를 공중, 즉 창공이란 위의 세계로 열어준다. 넓게 보는 시야를 가르쳐준 다음 아래로 영혼의 깊이에 닿고 위로는 영의 세계로 시야를 확대해 준 것이다. 이 세 동물이 각각 점유하는 세상은 땅과 지하와 천상이다. 이 동물적 본능의 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콩쥐의 의식세계가 지상, 지하, 천상의 3개, 즉 온 세상에 두루 넓고 깊게 높이 연결되어 우주적으로 열린다는 의미이다. 콩쥐는 검은 소를 통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의 풍요로움을, 두꺼비를 통해 깊이로 향하는 무거움과 신중함을, 그리고 참새떼를 통해 가벼움과 생동감을 얻는다. 무겁기만 하면 삶이 너무 심각해지고 가볍기만 하면 경박해질 수 있다. 이 무거움과 가벼움이 땅의 비옥함과 조화되어 전 인격적으로 발달한 여성인 콩쥐를 자신의 의식세계를 무한히 확장한 우주적인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여성 영웅 콩쥐의 초대. 콩쥐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성 영웅이 탄생하는 과정이 남성 영웅의 그것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남성 영웅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들이 마을에서 사생아라 구박받고 15살이 되면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험난한 모험이 이어지고 마침내 괴물이나 원수를 물리치고 보물을 얻어 승전가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와 어머니의 영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영웅의 여정은 외부로 나가 어떤 것을 획득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콩쥐처럼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기 내면에서 치유의 힘과 비밀을 발견하는 과정은 대단히 고독하다. 여성 영웅의 뼈를 깎는 고독은 남성 영웅의 불굴의 모험과 동일한 것이다. 콩쥐가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갑자기 처지가 격화하여 부엌 바닥과 구정물로 떨어지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다. 해결 불가능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해가는 콩쥐의 여정은 특별한 운명을 지닌 여성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초대이다. 콩쥐 이야기가 옛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누구나 삶의 시련 앞에 수백 번 깨어지면서 영혼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콩쥐란 영웅은 초인적인 힘이나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 남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를 성취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많은 시련을 겪으며 더 깊이 상처받고 더 많은 갈등을 하면서 상처로 얼룩진 가슴을
감싸 안고도 꿈이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원형적 여성 콩쥐의 이야기는 영웅으로서의 여정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도달했던 세계의 영성적 지도를 제시해준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자기 실현에 도달하여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초대장이다. 콩쥐팥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는 소제목을 콩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걸리지 않았다로 나와 있는데요. 서두에서 콩쥐를 치열한 삶 속에서 지혜를 겸비해 나가는 영웅으로 볼 것인가, 운 좋게 남자 잘 만나 팔자를 고친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대명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두 가지 관점 모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콩쥐를 저의 삶에 비춰볼 때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남편 잘 만나 팔자 고쳐보겠다는 수동적이고 어리석은 저의 생각은 결혼이 콩쥐 같은 며느리, 콩쥐 같은 아내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얽혀버린 실타래 같은 시련 속에서 혹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저는 제 앞에 놓여진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 고혜경 선생님의 콩쥐에 대한 해석을 자주 읽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며느리, 아내, 엄마 또는 딸로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